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는 비어있는 저녁. 매주 금요일 신나는 맥주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맥주 맛도 모르면서의 저자 안호균 작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맥주를 테마로 한국, 독일, 일본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미국입니다. 네, 드디어 미국에 저희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맥주는 저희가 살펴봤었던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맥주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지만 예. 누가 보더라도 현재 지금 당장 세계 최고의 맥주가 어디서 주로 많이 나와? 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을 빠뜨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문화의 힘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미국 맥주의 영향력도 클 것 같은데요. 미국 맥주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그렇다면 언제부터 처음 맥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나 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유럽에서 넘어간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미국에는 당연히 그 이민자들이 가기 전에도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는 했지만 예. 그분들이 만들어서 마셨던 맥주를 현대적인 맥주와 견주어서 맥주와 비슷하나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17세기 초반,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자들에 의해서 버지니아주로 지금은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처음으로 맥주가 에일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아하. 첫 맥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게도 이민자들의 국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덜란드계 이민자도 있었을 것이고 독일계, 영국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당연히 다수를 차지했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지방에 즉 그 모국에서 마시던 맥주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 도리어 유럽에서는 각자 자기 고장에서 마시던 맥주를 주로 즐겼었다면 예. 미국에서는 도리어 이 이민자들이 옆집에 독일 사람이 살고 또 뒷집에는 네덜란드 사람이 살 수도 있었을 테니까 다양한 맥주가 한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멋진 일도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맥주의 탄생이 미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히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맥주 회사들이 생겨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미국은 이런 배경에 의해서 즉 이민자가 다양했던 만큼이나 맥주의 종류라든지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소규모 독특한 양조장들이 많았겠군요.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예. 미국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금주령이라고 하는 그 법적 제도가 나타나서 약 13, 14년 정도 동안 아예 양조가 금지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은 양조장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적 과정도 있었는데요. 예.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맥주가 소비되고 다양한 스타일을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 그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위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그 달러 지폐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라면 이 100달러 지폐에 100달러짜리 지폐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도 하고요. 예. 네, 그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100달러짜리라는 굉장히 고액권의 얼굴이 인쇄가 될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피레침 같은 것을 발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 또 출판인이기도 했고 또 신문 발행이기도 하고 명문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런 분인데요. 예. 이분이 맥주와 관련되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남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문을 연 맥주집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시더라도 조금 그 인테리어에 신경 쓴 그 맥주 가게에 가시면은 이분이 해놓은 그 이야기를 이제 벽에다가 액자로 해서 걸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맥주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예. 영어로는 다루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맥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존재이고 맥주를 마시다 보면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맥주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나는 이 맥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신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마시고 있는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좀 따져 들어갔더니 예.
이 이야기의 출처가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버릴 수 없는 것은 이 그 코트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든지 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프랭클린이 한 거야라고 믿으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제가 다음에 소개드릴 이 이야기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라는 것이 출처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데요. 이분이 다음으로 하셨던 말씀에는 와인에는 지혜가 깃들고 맥주에는 자유가 깃들며 물에는 박테리아가 산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약간 네. 물을 좀 폄하하는 듯한. 아무래도 이제 18세기에는 예. 저희가 그 짐작을 할 수 있다시피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관리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을 테니까 예. 와인이라든지 맥주 같은 주류가 오히려 뭐 알코올은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물을 먹어서 배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식중독에 걸리는 것보다는 잘 양조되고 어느 정도는 위생이 관리되고 있는 와인이라든지 맥주를 마시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나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맥주에는 자유가 깃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와인의 지혜가 깃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와인이라고 하는 술이 저희가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눌 수가 있고 멋진 저녁 식사와 곁들이는 술이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맥주의 자유가 깃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맥주를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 미국에 있는 대중문화 속에 어떻게 맥주가 그려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예. 이 자유라고 하는 코드가 자유라고 하는 이 상징이 맥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거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맥주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게 흥미롭고 저는 사실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로 익숙한 인물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때 많이 썼었거든요. 예. 네네. 자, 이제 미국 맥주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 맥주 역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17세기 초에 처음으로 맥주가 양조되었고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금주령에 의해서 미국의 맥주 역사의 다양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미국 맥주 역사를 산 증인처럼 오늘날까지 붙잡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서 판매가 되지 않는 맥주이니까 제가 그냥 상호를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DG Ingling and Son이라고 하는 맥주 회사 있거든요. 근데 이 맥주 회사는 1829년에 설립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당시의 맥주를 그대로 생산을 해내고 있으니까 대략 200년 동안 그 자리를 펜실베니아주의 파츠빌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자리하고 있는 양조장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시나 독일계 이민자인 잉글링에 의해서 설립된 맥주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로서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그 중간에 이 회사들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그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829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200년 가깝게 맥주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야말로 미국 맥주를 산 증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맥주 회사가 아직도 거대 자본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같은 곳에 넘어가지 않고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경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에서는 이 맥주 회사가 그냥 오래된 맥주 회사가 아니라 여전히 크래프트 맥주 회사야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정도로 독립성과 더불어서 전통으로 함께 지켜가고 있는 데다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의 그 레시피를 계승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 1대로부터 내려서 6대 정도에 이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들뿐만 뭐 전통적으로 양조업은 남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인식이 되는데 따님들이 3분인가 4분인가 계신데 모두가 다 이 맥주 회사 경영에 현재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중간에 제가 아까 금주령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주령이 내려졌던 그 기간에도 그 직원들을 해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업종을 다각화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면서 그 13, 14년간의 세월을 아무래도 식품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비어라고 하는 0.5% 알코올이 안 되는 오늘날 저희가 말하는 무알콜 맥주 같은 것과 더불어서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워낙 오래전이니까 저는 먹어볼 일이 당연히 없었지만 그렇게 13, 14년을 버티면서 맥주 공장의 문을 닫지 않고 나중에 이제 금주령이 해제가 된 이후에는 다시금 맥주 생산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군요. 미국 맥주 하면 종류가 워낙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걸 마시면 좋을까요?
요즘 들어서 그 크래프트 맥주라든지 아니면 워낙 좋은 맥주들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 맥주에 가장 미국에서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량이 많은 맥주들은 오히려 거들떠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좀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이고 또 이 미국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이른바 부가물 라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셔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하, 부가물 라거가 뭡니까? 저희가 독일 맥주를 할 때 맥주 순수령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맥주에는 그 보리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재료로 주정으로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부가물 라거라고 하는 에드정트 라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맥주들은 기본적으로 보리의 함량과 더불어서 보리의 그 재료로 사용하는 것 더불어서 옥수수라든지 쌀 같은 또 전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맥주를 양조해요. 당연하게도 보리가 줄 수 있는 매력은 조금 반감이 되겠지만 생산비를 절약하게 되니까 싼 가격에 맥주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곡물들이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맛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맥주에 녹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맥주를 보리로만 만든 것보다 이러한 부가물 라거가 나한테는 더 잘 맞아, 더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이 미국식 부가물 라거가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맥주들의 상당수도 이러한 미국식 부가물 라거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 편의점이라든지 마트에 가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부가물 라거로는 버드 와이땡 같은 맥주를 뽑을 수가 있고 두 글자밖에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밀땡 같은 맥주도 이러한 미국식 부가물 라거를 아주 대표하고 있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맥주들이니까 오늘은 그렇다면 이러한 맥주들을 먹던 미국 사람들이 왜 오늘날에는 다른 스타일의 맥주로 조금씩 눈을 돌렸을까 하는 것들을 알아보시는 계기로 오늘은 조금 덜 맛있다고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 대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고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는 이거보다 조금 맛있는 맥주랑 비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버드와이땡 그리고 밀땡은 좀 가격도 저렴하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이 맥주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셨고 또한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왔던 맥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동아시아 또 뭐 전 세계적인 맥주의 스타일을 이렇게 정립해줬다고도 할 수 있는 맥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해 보시는 데 따르는 나름대로의 그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미국 맥주 1탄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드릴 맥주는 경기도에 있는 아트몬스땡이라고 하는 아트몬스땡. 몬스 하면은 뒤에 어떤 말이 올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혁은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지만 슬로건을 맥주 맛이 예술이네 라고 하는 것으로 내걸고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크래프트 맥주 업체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좋은 뭐 당연하게도 고가의 장비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맛이 일관된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그 작은 맥주 회사들, 소규모 양조 회사들이 다양한 맥주를 내놓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회사는 그러한 좋은 설비와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다양한 맥주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뭐 맥주의 제목들도 그 이름들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뭐 청담동 며느리라든지 핵조심이라든지 이런 조금 툭툭 튀는 이름을 지어서 맥주와 또 그 주변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조화시켜서 최근에 서울이나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당연히 지방에도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아트몬스땡의 맥주를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바 힙하다는 맥주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힙한 맥주 젊은 층들이 특히 좀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이군요. 자, 비어있는 저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밌는 맥주 얘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호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